현재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상황입니다. 일본인들은 대마도를 48시간 내로 떠나야 한다는 충격적인 성명서가 공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일본은 오키나와와 쿠릴 열도 같은 또 다른 분쟁 지역까지도 한국에 반환해야 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러한 일본 영토에 대한 한국 반환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미국 우선주의만을 외치며 다른 나라는 관심조차 주지 않는 행보를 보였는데 도대체 왜 이번 대마도 및 일본의 분쟁 지역 영토 문제만큼은 역대급의 강력한 발언을 쏟아내며 한국에 힘을 보태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세계를 어떤 식으로 충격적으로 재편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레나 브릭스이며 UN 전략정보국에서 선임 분석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해양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건물 내 모든 화면에 등장했고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단단하고 분명했습니다. 대마도는 역사적으로 한국의 영토입니다. 일본은 48시간 내에 이를 한국에 반환해야 합니다. 번복은 없습니다. 사무실이 완전히 정적에 잠겼습니다. 한 동료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정말 48시간이라고 했나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최근 열린 국제회의에서 일본이 대마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에 대한 아무런 결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유럽, 미국, 동남아의 학자들까지 참여시켜 완전하고 투명한 기록을 제출했고 그 기록의 진정성을 전 세계가 확인했다고 말했죠. 국제사회는 한국의 주장에 명확한 역사적 근거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의 마지막 문장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국은 진실의 편에 서겠습니다. 그 발표가 끝나자마자 제 상관인 마리엘 카슨이 급하게 제 자리로 달려왔습니다. 엘레나, 이걸 보셔야 합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제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역사학자들이 달아놓은 작은 주석이 빼곡히 표시된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이 주석들 보이시죠? 마리엘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의 오래된 등록 문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대마도는 수세기 동안 한국의 영향 아래 반독립적으로 운영됐다는 기록이에요. 사실상 대마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결정적인 증거죠. 저는 빠르게 데이터를 살펴보았습니다. 국제회의에서 공개된 증언들과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물론 대마도가 제대로 된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는 건 분명 좋은 일이지만 저는 뭔가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일본이 대마도를 빼앗기고도 순순히 인정할 것 같지가 않았고 혹여라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또 다른 전쟁으로 번지는 건 아닌가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제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죠. 다음 날 저는 평범한 정보 요약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책상 위에서 휴대전화가 날카롭게 진동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알림에는 일본, 대마도 반환 관련 국제분쟁 조정 긴급 신청이라는 문구가 떠 있더군요.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벌써 시작됐다고? 그 순간 백악관 NSC 동아시아 태평양 안보국장인 존 레이든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상당히 급박했습니다. 엘레나, 도쿄가 또 상황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면 재심 요구에 즉각 조치를 원한다네요. 준비하세요. 저는 일어나서 모니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화면이 갑자기 도쿄 현지 생중계로 바뀌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지역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지나칠 정도로 연극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독도를 공격하며 그 논리로 대마도에 대한 반환 결정도 뒤집을 생각으로 독도부터 노리는 전략을 사용하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아무튼 일본 정부 대변인의 주장에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주장에 대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대변인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에도 시대 어부들의 기록입니다. 그 기록만으로도 일본 영유권은 명백합니다. 저는 거의 커피를 뿜을 뻔했습니다. 한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부 기록이요? 그런 게 증거라고요? 다른 동료가 받아쳤습니다. 그럼 다음엔 일본 뱃사람이 멀미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태평양을 자기네 바다라 하겠네요. 그러나 상황은 점점 더 황당해지기만 했습니다.
일본은 독도에 설치된 소규모 편의 시설을 군사화라고 주장하더니 동시에 한국이 지역 감시권을 훔쳤다는 해괴한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필사본 몇 장이 현대 국제법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설마 그 종이 몇 장으로 정말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시는 건 아니겠죠? 일본 대변인의 얼굴이 굳어지며 말했습니다. 일본의 역사 인식은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무실에 있던 모두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누군가는 역사 인식이 증거면 이제 상상도 증거라는 겁니까? 제가 저 자신을 대통령이라고 상상하면 정말로 제가 트럼프 대신 백악관에 출근하게 되는 거냐는 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화면에 떠오른 건 독도 근처로 접근하는 일본 구축함 세 척의 항적이었습니다. 제 보조관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진짜 저러는 건가요?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도 동시에 군함을 보내요? 제 속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화를 언급하면서 군사 행동을 하는 이중 플레이는 분명한 도발이었습니다. 잠시 뒤 존 레이든이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몇 시간 안에 출국해야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일본은 대화를 말하면서 군은 이미 세 걸음 앞서 움직이고 있어요. 국방부에서는 레이더 오동만으로도 충돌이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코트를 챙기며 물었습니다. 전쟁 가능성도 있나요? 그는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밤 잘못된 신호 하나면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복도로 이동하던 중 유엔 전략정보국 상관인 마리엘 카슨이 급히 따라왔습니다. 엘레나, 일본이 추가 성명을 냈어요. 예전에 일본 해군이 폭풍을 피하려 잠시 독도에 주둔했다면서 그것도 영유권 근거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피난한 게 영유권의 근거라고요? 마리엘은 허탈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과관계를 뒤집고 있어요. 정말 뻔뻔해요. 동시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불안에 빠졌다며 위험 신호가 계속 퍼졌습니다. 한 앵커는 말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냉전 이후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부 전용기가 있는 앤드류스 기지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일본이 제출한 조정 요청서를 검토했습니다. 문서에는 불분명한 해석, 감정적 문장, 선택적 사료 인용만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비행기에 탑승한 후 존 레이든이 마지막 브리핑을 건넸습니다. 도쿄는 지금 벼랑 끝입니다. 대마도 판결 때문에 미쳐 돌아가는 거죠. 독도로 전세를 뒤집으려 합니다. 그는 한 박자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상황은 정말 위험합니다. 비행기는 활주로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 불빛이 흐려지며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이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외교로 끝나지 않겠군요. 제가 맡은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서 가능한 한 상황을 진정시키고 불필요한 충돌을 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지금의 일본은 진정이 통할 상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이미 이성을 잃고 정말로 전면전의 버튼을 누른 것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서울에 도착한 저는 긴장감이 공기를 짓누르고 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도시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 차분함은 두려움에서 나온 침묵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한 나라만이 가질 수 있는 침착함처럼 느껴졌어요. 지하 상황실에 들어서자 대한민국 해군 정보사령부의 해양감시 분석관 서아린이 차분한 미소로 저를 맞았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오셨네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저는 곧바로 물었습니다. 일본의 이번 행동을 예상하신 건가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은 늘 그랬습니다. 시끄러운 위협, 모호한 증거, 말로 해결하자고 하면서 갑작스러운 군사행동을 통한 뒤통수. 이번에도 똑같이 움직일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그들의 다음 행동을 말해주죠. 할인 분석관은 조명을 낮추고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일본은 이번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생각하겠죠. 그녀는 화면에 표시된 자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구축함이 항구를 출발하던 순간부터 저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정보가 가능했죠? 그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저희 감시 체계는 100km 밖 잠수함의 미세한 진동까지도 포착합니다.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다층 해양 감시, 요격망은 섬세한 광섬유 수중 청음기 692개, 저주파 자력 감지 코일 300개, 압력 변동 노드 200개로 구동되거든요.
그리고 일본 구축함의 소음 패턴은 이미 전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잠수함도 단번에 포착하는데 이지스 구축함이라. 구축함은 잠수함보다 훨씬 시끄러운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가 일본의 일거수일투족을 포착하기란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던 거죠. 잠시 뒤 대한민국 외교부 국가영토정책실 실장 장윤석이 브리핑 자료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엘레나 씨, 한국 정부는 이미 일본이 이번에도 뭔가 강렬한 퍼포먼스를 하리라 예상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얇은 문서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그는 독도 인근 해역에 그어진 붉은 호선을 가리켰습니다. 3초 안에 대응하겠다고요. 3초요? 저는 놀라 되물었습니다. 장 실장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시간입니다. 감정도 협박도 아니고 그냥 사실입니다. 그의 차분한 톤은 오히려 말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저희는 도발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억지력을 행사할 뿐입니다. 함께 온 동료 마리엘 카슨이 하린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어땠나요? 하린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바로 멈췄습니다. 경고가 전달된 즉시 모든 함정이 움직임을 멈췄어요. 그녀가 보여준 화면에는 일본 구축함의 항적이 정확히 그 지점에서 중단된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들은 과시하고 싶었지 실제로 위험을 감수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린은 더욱 충격적인 설명을 건네왔어요. 만약 일본 구축함 한 척이라도 이 경계선을 넘으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텔론 베타 자율 수중 요격체를 작동시킵니다. 일본은 이를 이미 알고 있었기에 목숨을 부지하고자 그 자리에서 정지한 거죠. 시뮬레이션이 이어졌습니다. 해저에서 금속성 구체들이 빠르게 떠올랐습니다. 텔론 베타는 수중 속도 시속 333km로 이동하며 AI 군집 알고리즘으로 작동합니다. 선체의 자석처럼 달라붙어 2.4초 안에 엔진 추진력을 완전히 마비시키죠. 필요하다면 냉각 시스템을 역제어해서 엔진 자체를 녹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구축함은 사실상 즉시 무력화되는군요. 그건 1단계일 뿐입니다. 두 번째 시퀀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시뮬레이션에는 항모 크기의 일본 함정이 경계선을 넘자 지도 위로 세 줄의 곡선 궤적이 그려졌습니다. 이건 해치사의 수면 스키밍 방식의 극초음속 요격체입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했죠. 속도 마하 7.9, 최대 사거리 600km. 열 신호를 증발수면 패턴으로 변조해 이지스 레이더에는 파도 하나처럼 보입니다. 일본은 이걸 막을 기술이 없습니다. 우리와 일본의 기술력은 10년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그렇다면 경계선 넘는 순간 일본 이지스함은 본국에 보고도 못하고 그대로 상호밥이 되는 거군요. 예, 3초면 충분합니다. 그때 장윤석 국토정책실장이 다가와 태블릿을 제게 건넸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을 일본에 사전 경고로 전달했습니다. 독도 방향으로 1km라도 더 접근하면 자동 방어 시스템이 작동한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 멈춘 겁니다. 서아린 분석관이 덧붙였습니다. 도쿄는 항로 조정이라고 둘러댔지만 전 세계 정보기관은 그들이 공포에 휩싸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절대로 까불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진짜로 전면전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었다는 말입니까? 서아린 분석관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감당해야 할 비용은 충분히 인지하게 만들었죠. 전면전을 하면 일본이 훨씬 더 손해라는 것을 인지시켜준 겁니다. 그녀는 일본 함정 주변의 빨간 원들을 가리켰습니다. 전부 한국이 이미 파악한 일본 군함의 레이더, 음향, 열 감지 사각지대였습니다. 만약 일본이 경고를 무시했다면 그녀는 말했습니다. 10분 안에 일본 함대 전체가 고철이 됐을 겁니다. 텔론 베타 장착, 엔진 마비, 해치사 요격체 자동 조준, 그리고 모든 과정이 기록되고 국제법적으로 완벽히 방어 가능한 절차였을 겁니다. 제 마리엘 카슨이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조용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네. 대단하네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일본이 소리를 높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고 한국이 침묵한 이유는 그럴 필요조차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느꼈죠. 그렇게 한 차례의 기싸움이 한국의 완승으로 돌아간 직후 저는 대마도와 독도에 관한 국제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국제회의장은 강한 조명만큼이나 무거운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맨 앞줄에 앉아 일본 대표단이 마치 대형 연극 무대에 올라가는 배우들처럼 당당하게 입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 옆에 있던 한 보좌관이 속삭였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일본 꽤 자신감 있어 보이네요. 저는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렇게 자신만만할 때는 보통 뭔가 만들어 온 게 있다는 뜻입니다. 일본 수석 대표는 이미 여러 번 리허설을 마친 사람처럼 딱딱한 표정으로 연단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껍고 묵직해 보이는 문서 더미가 들려 있었죠. 이 문서들, 그가 극적으로 표지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다케시마가 수세기 동안 일본 고유 영토였음을 증명합니다. 그의 뒤에는 전문가라 불리는 사학자와 기록 담당자들이 가슴을 내밀고 서 있었어요. 그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여기 1652년 에도 막부가 발행했다는 어업 허가증입니다. 한국 대표인 장윤석 실장이 제 쪽으로 몸을 약간 기울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지금부터 잘 보셔야 합니다. 진짜 쇼는 이제부터예요. 일본 대표는 계속해서 지도, 항해 기록, 상인들의 보고서를 내보였습니다. 놀랍게도 수백 년 전 문서라기엔 하나같이 지나치게 깨끗했어요. 어떤 지도는 모서리까지 너무도 또렷해서 오히려 어색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쪽은 아무 말 없이 일본이 준비해온 레퍼토리를 끝까지 발표하도록 그냥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가 대신해준 숙제를 자랑스럽게 내미는 것을 지켜보는 것처럼요. 하지만 진짜 반전은 일본이 준비했다던 비장의 한 방에서 시작됐습니다. 제목은 대동의 제도 영유 지도 1724년판. 거대한 화면에 지도가 투사되자 일본 대표가 자랑스럽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표시된 이 섬의 형태는 현재 다케시마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따라서 역사적 소유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몇몇 외신 기자들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유심히 보다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 안에 그려진 섬 위에 작은 등대 그림이 올라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1724년 일본 지도의 등대라니요. 저는 장 실장과 눈을 마주쳤고 그는 겨우 웃음을 참는 표정이었습니다. 준비되셨죠? 그가 아주 작게 속삭이셨습니다. 드디어 한국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장 실장이 연단에 올라갔습니다. 먼저 일본 측의 열정적인 창의력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1724년 지도를 잠깐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이 등대 구조물 보이십니까? 이 스타일의 등대는 1903년 덴마크식 해안 설계를 바탕으로 20세기 초 일본 지도에 도입된 형식입니다. 18세기 일본 지도에 20세기 등대가 등장한다는 건 대단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격처럼 터져나갔습니다. 일본 대표단의 표정은 그대로 굳어버렸죠. 이어 한국 측 사학자 박 교수가 투명한 시트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제 이 투명 시트를 겹쳐보겠습니다. 그가 말하며 시트를 화면 위 지도에 겹쳤습니다. 방금 일본이 1724년 지도라고 소개한 섬의 윤곽은 사실 1951년 미 해군 훈련용 해도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동쪽 능선에 있는 오류 곡선까지 포함해서요. 너무도 완벽하게 일치하지요. 네, 조작 지도입니다. 회의장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일본 측 대표가 급히 외쳤습니다. 그건 단지 우연입니다. 장 실장은 미소만 지은 채 차분히 받아쳤습니다. 정말 놀라운 우연입니다. 심지어 미국판 해도에만 있는 해안선 오탈자까지 그대로 따라했다는 점에서요. 일본 대표단이 뒤엉킨 서류를 정리하느라 안간힘을 쓰는 동안 한 보좌관이 서류철을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바닥에는 서로 다른 시대라고 주장했던 문서들의 복사본이 줄줄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폰트와 인쇄 양식이 거의 동일했죠. 외신 기자들이 일제히 그 장면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의 진짜 카드가 공개되었습니다. 박 교수는 오래된 원문 자료 4가지를 차례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첫째, 그가 말했습니다. 1425년 조선동의 지리지입니다. 여기에는 울릉도 동쪽에 위치한 우산도라 명시되어 있죠. 현재 위성 좌표로 보면 정확히 오늘날의 독도 위치와 일치합니다. 두 번째 문서가 놓였습니다. 둘째, 1510년 동해 어민 조세 기록입니다. 이 문서에는 독도를 통해 연안 어선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중간 기착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서가 이어졌습니다.
셋째, 1696년 안용복 진술록입니다. 당시 일본에 건너간 안용복이 막부 관리들로부터 우산도는 조선의 땅이라는 확인을 받아낸 기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1787년 울릉도 순시일지입니다. 이 기록에는 독도에 설치된 2개의 감시 초소와 외국 선박의 침입을 감시하기 위한 파수, 인원 배치까지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 네 문서는 모두 국제대학과 연구소에서 원본 감정과 연대 측정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즉, 일본과는 달리 명확한 진실이었죠. 회의장에는 숨소리만 들릴 정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일본 측 대표가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문서들이 진짜라고 단정할 수는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박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네 문서의 잉크 성분과 종이 섬유 분석표입니다. 각각 당시 시대의 재료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반면 일본 측 자료들은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최소 1910년 이후 합성 염료, 1923년 이후 상업용 잉크, 그리고 1958년 특허 종이 섬유가 검출되었습니다. 절대로 고대 문서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침묵은 더 이상 단순한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처형 직전의 공기였죠. 일본 쪽 보좌관 하나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거 우리가 리허설에서 들은 내용이 아니잖아. 그 말이 마이크에 살짝 잡히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격이 가해졌습니다. 장 실장이 작은 수첩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일본이 미처 숨기지 못한 에도 시대항의 일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조용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 부분을 보십시오. 동해를 건너 조선의 우산도에 정박하여 수리와 식량을 요청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우산도가 바로 현대의 독도입니다. 당신들의 기록이므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더욱 명확한 증거가 되겠죠. 조선은 절대로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인정한 적이 없지만 일본은 인정했거든요. 기록이 증명하죠. 일본 대표단의 표정은 그야말로 붕괴 그 자체였습니다. 한 대표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다른 인물은 메모지를 마구 긁적이며 도망갈 구멍이라도 찾는 듯했죠. 수석 대표는 결국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회의장은 그 요청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BBC 앵커는 생방송 마이크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본의 논리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CNN 기자는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증거는 단순히 강한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반론 불가 수준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통쾌함이 아니라 진실의 힘을 끝까지 준비해 온 한국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었죠. 거짓으로 쌓은 탑을 무너뜨리는 방식조차 한국은 조용하고 품격 있게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세션이 끝난 후 장 실장이 제 옆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일본은 독도를 삼켜야 대마도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방패가 아니라 거울입니다. 오늘 그 거울을 자기 얼굴 앞에 직접 가져다 댄 셈이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울을 통해 전 세계가 진짜 모습을 보게 됐군요. 그러나 일본은 예상대로 너무나도 끈질겼어요. 회의가 휴식 시간 후 다시 열리자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아까의 굴욕이 없었던 것처럼 새로운 자신감으로 회의장에 들어왔죠. 제 옆에서 마리엘이 중얼거렸습니다. 일본 대표단, 기억 속어라도 하고 온 걸까요? 그들은 정말로 토론이 아니라 연기를 하는 연기자들 같다니까요. 일본 측 수석 대표는 이미 수십 번 리허설을 마친 듯한 표정으로 연단에 섰습니다. 그는 검은색의 고급스러운 바인더를 책상에 올려놓으며 말했죠. 존경하는 대표 여러분, 지금부터 대마도가 역사적으로 일본의 일부분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자료들을 공개하겠습니다. 뒤에 스크린이 켜지면서 수십 개의 문서, 지도, 오래된 듯한 두루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자료는 지나치게 반듯했고 지나치게 깨끗하며 마치 오늘 인쇄해놓고 고색창연하게 만든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1324년 범해역 조사 지도라는 제목의 자료였습니다. 대마도가 붉게 음영 처리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제국 감찰령 관할 구역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딱 봐도 이 음영 기법은 19세기 이후 유럽 지도에서 쓰이던 방식이었습니다. 저와 마리엘은 동시에 눈을 마주쳤습니다.
엘레나, 저 음영 기법, 14세기 일본 지도에 있을 리 없죠? 네. 도장 기울기도 일부러 삐뚤게 만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일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고대 해양 칙령을 담았다는 두루마리였습니다. 하지만 서체는 에도 시대가 아닌 제가 도쿄 기념품 가게에서 본 적 있는 현대 레플리카 서체와 흡사했습니다. 다음 자료는 전설의 사무라이 항해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무라이가 배를 타고 일본 내해를 건너 대마도로 향한다고 적혀 있고 사파에는 어떻게 해도 보일 리 없는 후지산이 대마도 뒤편에 그려져 있었거든요. 마리엘이 킥킥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사무라이는 망원경이 아니라 레이저 눈이라도 있었나 봐요. 조작도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하다니. 아무래도 일본은 대마도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이 없나 봅니다. 자신들의 영토를 이렇게나 모르고 있고 관심조차 없다니. 일본인들의 대마도를 대하는 태도만 봐도 이들의 영토가 아님이 저절로 증명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눈썰미가 좋지 못한 몇몇 대표는 일본 측의 주장에 정말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더군요. 그렇게 잠시 동안 회의장은 실제로 일본 쪽 주장에 기울어지는 듯했습니다. 자료의 양과 화려함이 사람들을 압도했던 것이죠. 그때 한국 대표단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장윤석 실장은 아무런 과장도 없이 단지 푸른색 얇은 폴더 하나만 들고 연단에 올라갔습니다. 화려한 자료도 대형 스크린 영상도 굵직한 연출도 없었습니다. 우선 실장은 차분하게 입을 여셨습니다. 일본 측의 참신한 상상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장 실장은 일본이 내민 1324년 지도를 화면에 띄우고 그 옆에 1871년 일본 해양 지도 한 장을 나란히 보여주었습니다. 두 지도는 그림자 표현 방식이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실장이 말했습니다. 만약 일본이 500년 일찍 19세기 음영 기법을 개발했다면 정말 경이로운 일입니다. 폭소가 회의장을 울렸습니다. 이어 실장은 고대 칙령 두루마리를 화면에 띄우고 말했습니다. 이 서체는 1912년 이후에 등장한 에도 복원 서체입니다. 도장에 쓰인 잉크는 1926년 합성 레진 잉크입니다. 조악한 조작이죠. 일본 대표단의 얼굴은 그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실장은 딱 한 장의 진짜 기록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1439년 조선 일본 교류 문건입니다. 그는 조용히 읽었습니다. 대마도의 소가문은 조선의 허가 없이는 외교 활동을 할 수 없다. 회의장 전체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실장은 계속했습니다. 1512년, 1672년, 1785년 세 차례의 문건에서 대마도가 조선의 관할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학자 하야시 시에이의 삼국통남도설에서도 대마도를 조선 영향권으로 표기했습니다. 그 후 한국은 1768년 조선지리지 속 대마도 조세 기록, 조선수군의 서해 방비일지에 적힌 대마도 순찰 기록, 대마도 주민이 조선에 세금을 바친 기록 등의 원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모두 국제연구기관의 감정을 마친 진본이었습니다. 세금을 조선에 내고 조선의 군대까지 대마도에 주둔했다니. 이건 그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는 너무나도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그리고 일본 측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 대표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숙였죠. 다른 대표는 메모지를 뒤적이며 숨을 곳을 찾는 듯했습니다. 일본 수석 대표는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국제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BBC 기자는 생방송에서 말했습니다. 일본의 논리는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한국의 문서는 반박 불가입니다. CNN 기자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건 역사적 순간입니다. 대마도 문제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완전한 한국 땅이었으며 일본은 대마도를 불법 점거했을 뿐입니다. 잠시 일본의 거짓말로 넘어갔던 국제 여론은 완전히 한국 쪽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그렇게 여론이 한국 쪽으로 완전히 넘어왔을 때 결정적인 한 방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앞에 메모를 정리하다가 갑자기 뒤쪽에서 문이 금소금과 함께 크게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내 한 남자가 들어왔죠. 그의 걸음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목적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은색 USB 케이스를 마치 심장박동 장치처럼 가슴에 꽉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즉시 그를 알아보았고 일본 대표단은 반대로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지며 공포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장윤석 실장이 제게 몸을 기울여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사람 아사쿠라 신페이입니다. 일본 외무성 극비 고문서 보관실에서만 28년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일본 측 외교관 한 명이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신페이 씨, 멈추시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의장 중앙의 연단으로 곧장 걸어가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본이 아닌 한국 대표단에게 저는 아사쿠라 신페이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정부가 몇 세대에 걸쳐 은폐해온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회의장은 일제히 술렁였습니다. 유엔 의장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들고 있던 의사봉을 공중에서 굳힌 채 멈춰 있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아사쿠라 씨, 발언권을 요청하시는 겁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이 USB에는 1637년부터 1912년까지 일본 정부가 생산하고 은폐해온 기밀 문서 462건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문서들은 독도와 대마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며 오히려 일본 정부가 조선의 영토임을 직접 인정했던 기록들입니다. 그러자 일본 대표단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짓이다. 그는 조국을 배신하고 정부 문서를 훔친 자다. 지금 당장 멈춰라. 하지만 회의장은 이미 더 많은 진실을 듣길 원하고 있었고 유엔 경비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아사쿠라는 첫 번째 파일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1836년 일본 해양감찰부의 공식 보고서. 메타데이터도 낙인 자국도 문서의 질감도 완전히 진본이었습니다. 하나의 문구가 형광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독도는 일본 주권 경계 밖에 위치하며 통과 시 조선의 허가가 필요하다. 대표단 사이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독일 대표가 제 뒤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 한 줄만으로도 일본의 주장은 무너졌군. 아사쿠라는 두 번째 문서를 열었습니다. 1724년 일본 내무성 조세원장이 작성한 문서였습니다. 이 문서는 그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대마도를 일시적 외교 교섭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이 통치한 것이 아니라 조선과의 외교를 위해 임시 관리만 했다는 뜻입니다. 이 문구는 이후 모든 공개본에서 삭제됐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거의 패닉 상태였습니다. 당신은 비밀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잖아. 신페이 씨, 그만두시오. 나라가 무너진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파일은 초급비 등급 문서였습니다. 아사쿠라가 말했습니다. 이 지침은 1871년 메이지 내각에서 내려온 명령입니다. 내용은 조선 영토 표기를 인정한 모든 문서를 폐기, 수정 또는 비공개 처리하라. 였습니다. 저는 문서를 보는 내내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불태운 흔적, 재해 흔적, 수작업으로 이뤄진 인멸 기록까지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마리엘 카슨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일본이 스스로 쓴 문서가 일본의 거짓을 박살내고 있군요. 하지만 아사쿠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일본 정부는 조직적인 역사 조작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지도에서 문구를 바꾸고 교과서를 새로 만들고 오래된 도장을 인위적으로 산화시키는 기계까지 동원했습니다. 영국 대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역사를 공장식으로 조작한 수준이군요. 그리고 그는 가장 어두운 진실을 꺼냈습니다. 2004년 침묵 소각 프로그램이라는 비밀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조선 영토 표기를 인정한 마지막 10개의 원본 문서를 전부 소각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저는 진실이 타들어가는 걸 눈앞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수치심이 아니라 지친 양심에서 나온 떨림이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폭로하시는 겁니까? 아사쿠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온 회의장을 바라봤습니다. 3개월 전 일본 정부는 마지막으로 남은 마스터 마이크로필름을 내년 봄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은 이번에도 역사를 또 조작하려 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더 이상 거짓의 도구가 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제게 남은 마지막 기회였죠. 인간으로서 양심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말이에요. 그는 한국 대표단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진실을 되돌려놓는 것입니다. 회의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아사쿠라는 USB 케이스를 닫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내용을 선서하에 증언할 것입니다. 모든 문서는 메타데이터, 도장 기록, 보관 이력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일본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패배가 아니라 폭로된 진실 앞에서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유엔 의장은 마침내 의사봉을 들어 선언했습니다. 해당 자료는 즉시 국제 포렌식 검증에 돌려질 것입니다. 일본은 정식 조사를 받게 됩니다. 아사쿠라 씨는 국제보호 증인의 신분을 보장받습니다. 아사쿠라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부끄러움이 아니라 해방된 양심의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회의장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일본의 마지막 방어막은 일본 내부에서 무너졌다는 것을 말이죠. 동시에 이제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대마도는 일본의 손을 벗어났고 한국으로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사실을. 또다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고 제가 자리에 돌아오자마자 마리엘이 살짝 몸을 기울여 말했습니다. 엘레나, 한국이 대마도를 얻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북아 지도가 바뀌어요. 물리적으로, 전략적으로. 회의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역사 논쟁이 아니라 대마도가 넘어갈 경우 한국이 얻게 되는 미래적 가치에 대한 분석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장윤석 실장이 단상에 올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마도는 단순한 영토가 아닙니다. 지정학, 경제, 안보, 역사가 모두 얽힌 종합 전략 지역입니다. 그가 리모컨을 누르자 동아시아 전체가 담긴 지도가 화면을 뒤덮었습니다. 먼저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장 실장은 손가락으로 대한해협을 가리켰습니다. 대마도는 부산에서 49.5km, 일본 규슈에서는 147km 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대마도가 한국의 해양 중심권에 훨씬 가깝다는 뜻이며 한국이 대마도를 보유하게 되면 대한해협 전체 선박 통행의 71%에 대해 실질적 관할권을 갖게 됩니다. 마리엘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71%. 말도 안 되는 비중이에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장 실장의 설명은 이어졌습니다. 이 해협에는 매달 약 1100척의 선박이 통과하며 연간 1조 3천억 달러 규모의 국제무역 물동량이 오갑니다. 대마도는 이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핵심 지점이 됩니다. 회의장 몇 곳에서 감탄사가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군사 안보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대마도는 조선 수군이 외세를 가장 먼저 탐지했던 지역입니다. 그 덕분에 본토보다 5시간에서 7시간 일찍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선조님들처럼 이곳을 군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장 실장은 1587년 조선 수군 해도를 복원해 보여주었습니다. 현대 해양 감시 기술로 이 기능이 되살아날 경우 한국의 조기 경보 능력이 대폭 강화됩니다. 제 뒤에 앉아있던 미 해군 장성이 중얼거렸습니다. 5시간이면 전쟁의 승패가 갈리죠. 장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마도에 해양 감시 기지가 설치될 경우 한국의 해상 레이더 커버리지는 38% 확장됩니다. 잠수함 탐지율은 52% 증가, 조기경보 항공기의 대응시간은 23분 단축됩니다. 일본 대표단은 더 이상 눈도 깜빡이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장 실장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경제적 이익도 막대합니다. 대마도 수산업은 연간 4억 3천만 달러 규모이며 한국의 지속가능 어업 모델이 적용될 경우 3년 내 40% 생산성 증가가 가능합니다. 또한 관광은 연 280만 명에서 450만 명까지 성장이 가능하겠죠. 마리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영토 회복이 아니네요. 한국의 경제 지도가 바뀌겠어요. 맞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대마도는 한국을 더 큰 단위로 확장시키는 열쇠죠.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였습니다. 대마도 해역은 평균 풍속 7.4m초로 매우 안정적이며 풍력 발전 3.2기가와트 규모, 약 280만 가구 전력 공급량이 가능합니다. 유럽 대표들까지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풍력과 해양 에너지에 누구보다 민감한 사람들이니까요. 일본이 대마도를 잃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요? 한국이 얻을 이익을 그대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조기 해양경보 능력 31% 감소, 어업구역 접근성 24% 하락, 규슈 방어선 노출 위험 증가, 해상 자위대 이동 경로 17% 증가, 연간 21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손실, 동북아 안보 지형에서 완충지대 상실, 그야말로 국가 몰락 수준이었죠. 그래서인지 일본은 최후의 발악을 하며
또다시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해양 기술력이 형편없는 한국은 대마도를 지킬 능력이 되지 않아 우리가 100년 전 당신들에게 문명을 가져다 주며 도와준 것처럼 일본이 마땅히 대마도를 지키는 편이 당신들에게도 좋아. 능력이 없는 한국 대신 일본이 이번에도 도움을 주는 거지. 애초에 대마도는 명백한 일본의 땅이라고. 하지만 장 실장은 여기에 대응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오래된 한 장의 문서만 보여줄 뿐이었죠. 1667년 일본의 학자 기유 시로의 기록. 대마도는 조선에 의지하여 존재한다. 문서에 적힌 문장은 그 자체로 일본 측 주장과 정면 충돌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국의 문서들. 14세기 대마도는 조선 사절단이 일본으로 가기 전 반드시 들르는 외교 중개지였습니다. 조선은 대마도에 세금을 부과했고 소 가문이 보고를 누락하면 조선의 처벌이 있었습니다. 대마도는 조선 수군의 서해 방비를 위한 전략 요충지로 기록되었습니다. 회의장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말 그대로 모두가 역사의 구조가 뒤집히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엘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일본은 반박할 게 없네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반박을 필요로 하지 않죠? 마리엘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엘레나, 한국은 이 순간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고 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를 리 없죠. 하지만 한국은 더 중요한 걸 알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라면요. 역사는 땅을 빼앗고 뺏기는 싸움이 아니라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되돌려놓는 과정이라는 걸요. 국제회의 끝에 결국 대마도가 한국으로 넘어갈 것이 사실상 확정되자 전 세계는 이미 충격을 어느 정도 소화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마지막 회의에서 벌어진 일만큼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저조차도 말입니다. 독도를 노리다가 대마도까지 잃게 된 일본은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려는 듯 또다시 억지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역사적 존재와 문화적 연관성은 영토 주권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그날 일본 스스로 만든 덫에 완벽히 걸려드는 순간이었죠. 장 실장은 이제는 질려버렸다는 듯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논리를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영유권 논리를 일본의 다른 분쟁, 영토들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논의하겠습니다. 마리엘이 저를 2번이나 깜박이며 쳐다보셨습니다. 엘레나, 설마 진짜 이걸 한다는 건가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금 일본 논리 그대로 적용하면 일본 지도 절반은 날아갈 거려. 한국의 박태연 교수가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마치 방 안의 모든 소리를 빨아들이는 듯한 힘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표 여러분,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일본이 독도 문제에서 주장한 논리를 일본의 다른 영토 분쟁 사례에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일본은 죽을 때까지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할 것 같으니 말이에요. 화면에 오키나와, 즉 유큐 왕국의 지도가 떴습니다. 밝은 노란색으로 둘러싸인 그 땅 위에는 하나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450년 독립국 타임라인이 옆에 함께 떠올랐습니다. 오키나와는 일본이 1879년에 무력 경합하기 전까지 450년 동안 독립국이었다는 사실. 중국, 조선, 동남아와 독자적으로 외교를 펼쳤던 역사. 일본보다 오히려 한국과 더 긴 교류를 했던 기록들. 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했습니다. 일본이 독도에서 주장한 역사적 문화, 연계성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오키나와는 일본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별도의 국가였으며 일본의 논리대로라면 국제 재검토 대상입니다. 분쟁 지역이며 결과에 따라 일본의 영토로 남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일본 대표단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다음은 홋카이도였습니다. 박 교수는 18세기 서양 탐험가 자료, 일본 자치 기록, 아이누족 구전 문헌을 차례로 보여주었습니다. 홋카이도, 쿠리열도, 사할리는 아이누족 고유의 영토였습니다. 일본은 19세기 후반까지 아이누를 외국인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이 독도에서 주장한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홋카이도는 일본 땅이 아닙니다. 뒤쪽 외교관석에서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러시아 영사관 측은 아예 커피잔을 들어 보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 영토는 러시아와의 분쟁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나 이날 가장 큰 충격은 오키나와가 일본보다 한국과 더 가깝다는 역사적 사실을 다룬 순간이었습니다.
박 교수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초기 교류 흔적은 영유권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으므로 같은 논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11에서 13세기 오키나와 유적지에서 발견된 한국 도자기. 조선사절단이 동남아로 갈 때 오키나와 항을 경유한 기록. 조선 선박 기술이 류큐 무역선에 도입된 사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해양 이웃 국가 류큐 표현. 마리엘이 속삭였습니다. 오키나와가 한국 땅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일본이 만든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한국은 원하면 언제든지 국제 재판을 걸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실제로 결과에 따라 오키나와가 한국의 영토로 귀속될 수도 있죠. 일본 대표단은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기들이 만든 논리에 스스로 찍혀버린 표정이었습니다. 박 교수는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어떤 나라도 자기 스스로 만든 규칙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독도 문제에서 스스로 기준을 만들었고 그 기준은 일본의 다른 영토 분쟁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회자는 말을 잃었습니다. 기자들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폭풍 같은 타이핑 소리를 냈습니다. 외교관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일본이 스스로 자멸했다는 표정을 지었죠. 회의가 끝나자마자 마리엘이 깊은 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엘레나, 일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본 스스로 만든 기준대로라면 제가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독도, 대마도, 오키나와, 북방영토, 홋카이도 전부 빼앗기거나 독립시켜야겠죠. 결국 본토 일부만 남을 겁니다. 도쿄 정도만 남겠네요. 마리엘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일본은 정말 말을 아껴야겠어요. 그러다 자기 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회의장을 나서는 길에 저는 조용한 벅참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힘을 향한 감탄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절제였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더 모욕할 수도 있었고 오키나와까지 국제재판을 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저 사실을 보여주었고 세계는 그 사실을 스스로 이해했습니다. 일본은 이날 독도를 노리다 스스로 만든 논리에 스스로 잡아먹힌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명백하게 보았습니다. 진실은 조용하지만 강력하며 거짓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말이죠. 드디어 회의가 끝났을 때 모두들 일본이 이제야 좀 진정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한국에 의해 논리로 완전히 잡아먹혔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실로 어마어마하게 틀렸습니다. 단 3시간 뒤 일본은 전례 없는 보복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모든 기술 공급을 즉시 중단한다. 마리엘은 거의 커피를 쏟을 뻔했습니다. 일본인들, 한국 기술이 자신들의 인프라 절반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 거죠?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르는 것 같죠. 도쿄는 이게 비장의 카드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반응은 웃어버릴 만큼 차분했습니다. 한국해양감시센터의 서아린 분석관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기술 공급 중단이요? 엘레나, 우리는 일본에 대한 의존이 끝난 지 오래예요. 우린 모든 기술 분야에서 일본을 앞지르는데 일본 기술력에 의존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하지만 일본은 달랐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전면 기술 수출 금지를 선언했을 때 전 세계 언론은 그 조치를 당당한 보복처럼 보도했지만 서울의 안보 상황실에서 그 발표를 지켜보던 서아리는 비웃듯 화면을 바라보았거든요. 그녀는 일본 공급망 구조를 분석한 화면을 손가락으로 톡 치며 설명했습니다. 반도체부터 얘기하죠. 일본의 산업용 고성능 제어장치 중 42%가 한국산 논리칩을 사용합니다. 로봇 산업은요? 61%가 한국산 마이크로 AI 프로세서입니다. 항공전자 장비 38%, 의료 영상 장비는 무려 74%입니다. 저는 거의 기침하듯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들 산업 기반을 공급해주는 나라를 상대로 기술 금수를 했다는 거군요. 서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배터리 얘기도 안 했어요. 또 다른 화면이 켜졌습니다. 일본 해군이 사용하는 고밀도 리튬엑스 배터리 셀의 63%가 한국산입니다. 겉으로는 말 안 하지만 중국산 배터리가 연속 불량을 내면서 3년 전에 싹 다 한국산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수출을 멈추면 몇 달 안에 일본 구축함의 작전 지속 시간이 40% 떨어집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AUV, 그러니까 수중 드론은요?
3주면 전부 가동 중단이죠. 그때 장윤석 실장이 긴급 보고서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본이 추가 조치를 선언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모든 기술 수출을 전면 금지함과 더불어 동맹국들에게도 동참을 요구하고 있네요. 그러자 서아린이 거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최 이해가 안 가는군요. 우리에게 무슨 수출을 금지한다는 건가요? 자기들이 우리한테서 사다 쓰고 있는 게 현실인데. 저는 보고서를 훑어보며 일본이 실제로 한국이 무너질 것이라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곧 전 세계가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 한국 기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한국은 1시간 만에 응답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에 대한 모든 반도체, AI, 배터리 공급을 무기한 중단한다. 그리고 첫 번째 충격이 시작됐습니다. 하루 만에 일본의 최대 로봇 기업의 생산의 92%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AI 서버라인이 전부 한국산 신경망 컨트롤러 기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일본 국토교통성은 전국 자율철도망의 31%가 예측, 제어 불안정을 겪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유는 한국산 마이크로 AI 칩이 더 이상 보안 업데이트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엘은 충격에 입을 막았습니다. 업데이트까지 전부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다고요? 물론이죠. 서아린이 답했습니다. 일본 항공우주 프로그램의 강화학습, 기반 자동조종 커널도 한국산이에요. 업데이트가 끊기면 인증 취소입니다. 지금까지의 궤도에 들기 위해 일본이 얼마나 막대한 자본을 투자했는지 아시나요? 그 천문학적인 자본이 그대로 녹아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틀째 되는 날, 상황은 완전히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일본 사이버보안청이 한국의 비밀리에 도움을 요청해온 것입니다. 이유는 일본의 국가 방화벽 AI가 계속 다운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AI 엔진의 핵심 코드 58%가 한국 기업 소유였고 라이선스 서버가 끊기자 9분 만에 시스템 전체가 마비된 것입니다. 끝났네요. 서아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일본 언론은 폭발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국 의존국이 됐는가? 정부는 왜 현실을 숨겼는가? 도대체 누가 한국을 건드리라고 했는가? 일본 총리는 진정시키려 했지만 실제 수치는 잔혹했습니다. 산업 붕괴 위험 38%, AI 인프라 손실 61%, 국방력 하락 47%, 의료 장비 다운타임 31%, 금융 AI 오류율 29%, 장윤석 실장이 말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벌한다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자기들 생명줄만 잘라버린 겁니다. 그러나 일본은 끝까지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영방송은 외쳤습니다. 일본은 정신력으로 버틸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방송이 끊겼습니다. 이유는 스튜디오의 AI 텔레프롬프터가 한국산 칩으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엘은 의자에서 굴러떨어질 정도로 웃었습니다. 한국한테 싸움을 걸어놓고 원고 읽는 기계가 한국 기술이라니. 일본은 분노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한국을 향해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한국은 마지막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전력망에 들어가는 한국산 양자 AI 스케줄링 칩 업데이트 중단. 전력 차단이 아니라 최적화 중단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4시간 뒤 일본 전력망 효율은 11% 급락했고 오사카와 나고야에는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병원은 비상 발전기로 전환했고 신칸센은 60% 운행으로 축소되었죠. 일본은 뒤늦게 비밀 협상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일본은 협박도, 압박도, 대안도 없는 나라가 돼 있었거든요. 일본은 자기가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믿어온 세월 동안 한국 기술 위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유지하며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일본 전역의 전력망이 까맣게 꺼져가는 지도를 보며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건 승리의 환호라기보다 진실의 무게를 느끼는 순간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은 전쟁도 위협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국이라는 존재 자체가 일본에게 필수적이었다는 사실이 세상 앞에 드러났을 뿐이었죠. 서아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없어도 된다고 착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전 세계가 알아버렸죠. 한국 없이는 일본이 하루도 못 버틴다는 사실을. 일본 지도 전체가 암흑으로 변할 때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이 손을 떼자 일본은 단 며칠 만에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었어요.
일본의 기술 차단 조치가 폭망한 다음 날 아침, 세계는 또 한 번 뒤집혔습니다. 유엔 전략국 사무실에 있던 저는 마리엘이 보고서 뭉치를 흔들며 뛰어오는 걸 보았습니다. 엘레나, 이거 봐요. 한국이 일본의 글로벌 고객 절반을 그냥 가져갔어요. 저는 자료를 넘기며 점점 말을 잃었습니다. 페이지 하나하나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번 한국의 승리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단 3일 만에 7,8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기술 수주를 따냈습니다. AI 클라우드 관리, 반도체 생산 위탁, 첨단 로봇 통합, 그리고 그동안 일본이 독점하다시피 하던 해양 분석 시스템까지. 이건 그냥 승리가 아니에요. 마리엘이 숨을 죽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완전히 대체한 거예요. 저는 겨우 물었습니다. 일본은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잃었죠? 그녀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첨단 산업전 분야에서 43%요. 역사상 전례가 없어요. 보고서에는 유럽 방산업체들이 한국 미사일 유도칩으로 갈아탄 사실, 동남아 통신망이 한국 5G 인프라로 전부 전환된 사실, 중동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일본 업체를 전부 버리고 한국 기업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이 합리적인 선택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 앞에서 한국에 완패했다는 것 하나로 감당하기엔 꽤나 가혹한 손해를 감수해야 했지만, 아무튼 세계는 이제 일본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인 한국을 선택하고 있던 거였어요. 하지만 다음 소식은 더더욱 믿기 어려울 정도로 황당했습니다. 도쿄 긴급 기자회견장에서 일본 장관이 단상을 치며 외쳤습니다. 세계가 한국 손을 든다면 일본은 군사적 해결까지 고려해야 한다. 마리엘은 커피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전쟁을 하겠다고요? 진심이에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자기네 시스템 절반이 한국 업데이트 없이는 안 돌아가는 걸 모르는 걸까요? 그런 나라가 무슨 한국을 상대로 전쟁을. 그럼에도 일본의 막말은 더 격해졌습니다. TV 패널들은 결정적 일격을 논하고 있었고, 반면 일본 내부 분석관들은 조용히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현대전에서 한국을 상대로는 하루도 못 버틴다고 말이죠. 한국 반도체 공급 없이는 군사장비 절반이 바로 벽돌이 되니까요. 그때 미국 국방부 차관이 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엘레나, 일본이 진짜 전쟁을 선언하면 일본은 전쟁 시작도 전에 먼저 쓰러질 겁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그는 미 국방부가 직접 만든 시뮬레이션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 시나리오 속에서 일본이 먼저 공격을 개시한 순간 모든 일본의 약점이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그 장면은 말 그대로 잔혹했습니다. 6시간 만에 일본 미사일 탐지망이 마비됐습니다. 왜냐하면 탐지 알고리즘의 58%가 한국 예측 모듈 기반이었기 때문입니다. 9시간 만에 일본의 위성 조정 시스템이 붕괴했습니다. 일본산 칩셋이 매주 받아야 하는 한국 펌웨어 업데이트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12시간이 지나자 일본 산업 생산이 전국적으로 중단됐습니다. 일본 로봇 생산 라인이 한국 안정화 소프트웨어가 없어서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결과는 18시간째에 일어났습니다. 오키나와가 비상자치권을 선언한 것입니다. 시뮬레이션 속에서 오키나와 지도자들은 말했습니다. 도쿄는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차별받아왔죠. 그러나 한국은 우리 정체성을 존중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죠. 그러니 우리는 서울의 협력을 요청합니다. 그럴만했습니다. 오키나와는 그동안 일본으로부터 숱한 차별을 받아왔고 독립요구는 꾸준히 존재해왔습니다. 위기가 닥치자 억눌렸던 분노가 정치적 표출이 된 것입니다. 저는 시뮬레이션을 마리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너무 빨리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기술 위에 나라를 지어 올렸던 겁니다. 24시간이 지나자 일본은 끝장났습니다. 한국이 본격적인 공격을 쏟아붓기도 전에 자신들 스스로가 쪼개졌죠. 대마도는 국제 감독 아래 한국 영토로 완전 확정되었고 오키나와는 오히려 일본을 공격할 기세였습니다. 일본의 북쪽 분쟁 지역들 또한 전면전 시 일본의 편을 들지 않을 것이고 결국 일본은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붕괴하며 본격적인 전면전 시작도 전에 내분으로 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료를 닫으며 묵직한 현실을 느꼈습니다.
일본의 위협은 시끄러웠지만 비어 있었고 한국의 침착함은 조용했지만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죠.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크게 외치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을 지탱하는 나라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게 일본은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어대기만 하다가 결국 언제 그랬냐는 듯 현실을 깨닫고 조용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들 자신도 더 이상 한국에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일련의 사건 이후 마지막 유엔 총회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공기가 다르다는 걸 바로 느꼈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두꺼운 서류철을 조용히 넘기며 낮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밤사이 도착한 자료들을 훑어보는 표정에는 이미 결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리엘이 제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엘레나, 일본의 역사 기록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이제 모두가 보고 있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의장은 한국 대표단을 먼저 지목했습니다. 박태현 교수가 붉은 끈으로 묶인 문서 상자를 들고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교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일본 각 부처가 남긴 원본 영토 기록입니다. 공존의 역사가 아니라 침략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숨죽인 탄식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1879년 메이지 정부의 군사 명령서였습니다. 마리엘이 제 팔을 툭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문구 좀 봐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류큐 왕국은 전략 확장을 위해 무력으로 점령해야 한다. 회피도 미화도 없는 문장. 그 자체가 일본의 병합이 아닌 정복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두 번째 문서는 1905년 일본 해군의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독도 주변 어업거점을 임시 점유한다. 유럽 대표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영토 계승이 아니라 침략 계획일 뿐이군. 그리고 마침내 일본이 가장 숨기려 했던 마지막 바인더가 공개되었습니다. 대마도와 관련된 초기 막부 시절 통신 로그. 그 안에는 대마도 도주를 조선에 조공을 바치는 매개자라고 적었고 외국과의 교역을 위해 조선 조정에 반복적으로 허가를 요청했다는 기록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한 장관은 노트북을 미친 듯이 뒤적이며 어디선가 반박 논리가 떨어지길 바라는 듯했습니다. 저는 발표할 차례가 되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한국이 제출한 이 자료들은 모두 검증을 거쳤으며 일본의 현대 주장과 법적, 역사적 연속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회의장은 무거운 정적에 잠겼습니다. 이어지는 질문 공세는 일본을 향했습니다. 아프리카 대표가 물었습니다. 만약 일본이 지리적 근접성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한다면 그 논리는 일본이 과거에 점령한 다른 지역에도 적용됩니까? 한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오키나와는 분쟁 대상이 되며 센카쿠는 명백히 다자 분쟁입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는 한국의 주장을 인정해야 합니다. 북유럽 대표도 이어 말했습니다. 일본은 무력으로 얻은 모든 영토에 대해 재검증이 필요합니다. 일본 대표단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 장관은 마이크를 잡고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오해가 하지만 의장은 단호했습니다. 문서의 표현은 명확합니다.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본의 자신감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곧바로 전광판에 투표창이 떴습니다. 대표들은 일제히 카드들을 들었습니다. 몇몇 국가에서 시작된 파란색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선명하게 발표되었습니다. 유엔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한다. 유엔은 대마도 역사 검증 절차를 공식 승인한다. 유엔은 오키나와를 일본과 한국 간 분쟁 지역으로 지정한다. 유엔은 센카쿠를 다자 분쟁 지역으로 규정한다. 일본 대표석은 말 그대로 침묵 그 자체였습니다. 한 대표는 고개를 손에 묻고 흔들기만 했죠. 마리엘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수십 년 만에 보는 가장 큰 국제판도 변화예요. 저는 일본 대표단의 굳어버린 표정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서가 말했고 세상이 들었고 그리고 역사가 드디어 바로잡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의장이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내일 추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며 일본의 국제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치를 공식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마치 벼락처럼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유엔 결의문을 정리하고 있던 제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고
마리엘이 휴대폰을 들고 숨가쁘게 뛰어왔습니다. 엘레나, 이거 들어보세요. 트럼프가 일본에게 독도와 대마도를 지금 당장 한국에 돌려주라고 압박하고 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트럼프 특유의 강하고 직설적인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일본은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 독도는 한국의 것이다. 그리고 대마도? 이제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다. 48시간 준다. 변명은 없다. 마리엘이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나서는 거죠? 전례가 없잖아요.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로 남의 나라에는 관심조차 안 주는 인물인데 말이에요. 사실 저는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한국의 편을 드는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트럼프는 한국의 기술 패권이 미국의 미래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작년 미국 전력망 사고 당시 한국의 AI 연구소가 비공식적으로 미국 인프라 복구를 도왔기에 트럼프는 한국을 기술적으로 완전히 진보된 미국에 있어서 가장 쓸모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죠.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죠. 트럼프는 한국의 부상이 중국과 러시아의 태평양 영향력을 막는 핵심 열쇠라고 믿는다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는 일본에게 전례 없는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즉각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치, 외교, 경제적으로 이미 몰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미국까지 일본을 외면하고 한국을 지지하고 있었으니까요. 몇 시간 만에 일본 정부는 한국으로 긴급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국내 불안 우려, 강경파의 통제 불가 가능성 같은 절박한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저는 한국 외교 전략팀과의 비공개 회의에 초대되었습니다. 장윤석 실장이 지친 얼굴로 저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엘레나, 한국이 지금 확실히 우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승리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무슨 뜻인가요? 제가 묻자 그는 대마도가 보이는 지도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우린 대마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심지어는 군사적으로도요. 그런데 일본 상황이 너무 불안합니다. 지금 몰아붙이면 누군가는 무모한 결정을 할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혹은 그 이상의 혼란이 전 세계에 발생하고 말 거예요. 마리엘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일본에게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주는 건가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장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상대를 구덩이에 밀어넣는 건 외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죠. 그날 오후 한국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대마도 반환을 즉각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일본이 한국과의 역사 공동 연구에 공식 서명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것은 후퇴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적인 승리였습니다. 세계는 충격에 빠졌어요. 한국은 자국의 영토를 세계 평화를 위해 양보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번 양보로 인해 대마도에 대한 가치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한국의 대인배적인 결정으로 인해 EU의 한국 신뢰도는 92%를 돌파하여 아시아 국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으며 한국으로 유입된 해외 투자는 38% 증가했어요. 동남아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3,100억 달러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전환했고 유엔은 한국을 세계의 주요 위원회 부의장국으로 임명했죠. 신뢰받는 국가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이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땅 한 조각보다 훨씬 큰 것, 전 세계의 존경과 신뢰를 얻게 된 셈이었죠. 그리고 일본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짓밟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회를 준 것이라는 것을. 다음 회의에 등장한 일본 대표단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만함도 억지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심 어린 태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 일본 대사가 한국 대표단 앞에 와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리가 받을 만한 대우보다 더 큰 관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은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마리엘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엘레나 일본 외교관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회의장 밖에서는 각국 지도자들의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유럽연합 대표는 진정한 리더십이다. 라며 극찬했고 호주 대표는 힘이 아니라 품격으로 얻은 승리다. 라며 엄지를 치켜올렸죠. 심지어 캐나다 장관은 한국이 위기를 막았다. 며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한 한국의 존경을 표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들도 일제히 헤드라인을 쏟아냈죠.
한국, 자존심이 아닌 평화를 선택하다. 그리고 더 크게 승리하다. 새로운 글로벌 리더 한국 외교가 세계 기준을 바꾸다. 며칠 뒤 저는 장윤석 실장과 함께 다시 독도 해안 절벽을 찾았습니다. 거세게 부는 바람 속에서 태극기는 힘차게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장 실장은 잔잔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큰 것을 선택했습니다. 더 큰 것이요? 제가 묻자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산이죠. 앞으로 100년 동안 한국을 지켜줄 이름. 저는 파도와 바람을 바라보며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한국의 승리는 큰 소리도 위협도 아니었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방식으로서의 승리였습니다. 일본은 머리를 숙였고 세계는 한국을 존경했고 역사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한국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지 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세계의 신뢰를 얻어낸 것이라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